흥선대원군의 섭정서부터 좀 볼게요. 흥선대원군의 섭정. 흥선대원군의 섭정은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이루어집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63년부터 73년까지. 그러니까 딱 10년 정도죠. 근데 이 실제로 섭정했던 섭정이라는 건 뭐예요? 왕 대신 정치하는 거죠. 근데 10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흥선대원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실제로 10년밖에 섭정 기간은 안 되지만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 그런 섭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간 진행 과정을 좀 보는데 이 1863년 밑에다 1862년 임술밀란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이건 왜 필요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기 1년 전에 우리가 배웠던 뭐가 터진 거죠? 임술밀란이 터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임술밀란이 뭐였어요? 전국적으로 밀란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굉장히 국가가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집권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리고 1873년 이 3년 뒤에 뭐가 시작되냐면 뭐가 체결되냐면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돼요. 이것도 왜 의미가 있냐면 만약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었더라면 무슨 조약의 체결은 어려웠을 거예요. 강화도 조약 체결은 어렵죠. 강화도 조약은 일본과 수교를 맺은 거니까. 흥선대원군은 기본적으로 쇄국이 정책 기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흥선대원군 집권 기간 안에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나라 근대화의 서막을 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기준으로 해서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실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섭정이 진행 중이었다 이러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의 섭정을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인 조선사회의 모습을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국내적으로 보면 세도 정치가 시행되고 있었어요. 뭐가 시행되고 있었다고요? 세도 정치가 시행되고 있었어요. 세도 가문의 정권 장악 이런 게 일어나고 있었죠. 매간 매직도 성행했고요. 이건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빨리 스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왕권 약화. 이것 때문에 왕권이 약화돼 있었죠.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뭐를 강화시키려고 했겠어요? 뭐 그렇게 연결하시면 된다는 거야. 통치 질서는 붕괴되어 있었고 이 과정 속에서 왕권 강화책 이게 이제 흥선대원군의 정책이죠. 흥선대원군은 이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삼정의 문란이 일어납니다. 매간매직과 삼정의 문란은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관직을 사고 팔면 돈을 써서 관직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관직에 있는 동안 그 돈을 뽑아내죠. 그럼 그 돈은 누구로부터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힘없는 백성들로부터 뽑아내니까 그게 결국 수치체제의 문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거죠. 민생은 파탄난다. 그럼 결국 흥선대원군의 정책 중에는 민생 안정책이 있겠죠.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이제 삼정의 개혁이 시작된다. 이제 민생 안정책이죠. 자, 그 다음에 국외적으로 한번 볼게요. 국외적으로 보면 이양선의 잦은 출몰이 있었다. 이양선은 모양이 다른 배예요. 한자로. 이양선, 모양이 다른 배.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와는 다르게 생긴 거죠. 서양 배가. 그래서 서양 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 거예요? 이양선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최초의 이양선은 철종 시기 때 영국의 아머스토호 이게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에 접근했던 배입니다. 뭐 연도는 외울 필요 없고요. 영국의 아머스토호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접근했던 배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국은 산업혁명을 처음 성공시킨 나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식민지 경영이 제일 필요했던 나라일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물건을 많이 만드니까 물건을 팔 곳이 많이 필요했죠. 최초로 영국의 아머스토호가
출몰했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항선들이 출몰했어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 모양이 다른 서양의 배를 보면서 뭐를 느꼈겠어요? 공포가 느껴졌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당연히 서양과의 통상을 거부하는 정책을 하죠. 얘네들이 바로 통상수교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천주교가 확산되고 있었고 서양의 통상수교 요구도 있었고 이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을 채택을 했죠. 이걸 우리는 어렸을 때 무슨 정책이라고 배웠던 거야? 쇄국정책 이렇게 배웠던 거죠.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왕권 강화책부터 좀 볼게요. 세도 가문인데요. 자, 일단 흥선대원군 정책은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흥선대원군은 투수로 얘기하면 변화구 구질이 없는 그런 투수예요. 그냥 다 직구만 던지는 거죠. 근데 직구가 좀 강력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흥선대원군은 어떤 게 문제다. 그럼 그냥 그걸 없애요. 그러니까 뭐 이걸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뭔가 이렇게 머리를 써서 고민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없애버립니다. 세도 정치가 문제죠? 그럼 세도 가문을 없애요. 그런 거예요. 비변사가 문제다? 그럼 비변사가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서원이 없어요. 다 없애는 거예요. 안동 김씨 세력을 다 축출하죠. 안동 김씨 세력의 축출이 일어납니다.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추구하죠. 뭐에 따른 인재 등용?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추구해요. 비변사는 축소되었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폐지되죠. 그러니까 축소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시켰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버려요? 없앤다 이런 거예요. 그럼 비변사가 가지고 있던 기능이 뭐가 있었냐면 제일 중요한 기능이 두 개죠. 정무 기능과 군무 기능. 원래 비변사는 원래 군무 기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정무 기능은 의정부로 이관되고요. 원래 정무 기능은 의정부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군무 기능은 삼군부라는 곳으로 이관됩니다. 이렇게 이관된다 기능이. 의정부, 삼군부로 이관되었다. 자, 법전도 편찬돼요. 우리 고대 중앙집권국가 할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율령을 반포하거나 뭐 정조 때 법전을 다시 정비하거나 세조가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뭐랑 연결돼요? 왕권 강화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왕을 중심에다 놓은 통치 질서의 확립 이렇게 되는 거죠. 대전 회통이라는 법전이 만들어져요. 회자는 무슨 회자라고 했죠? 제가 전에 모을 회자죠.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법전을 모아서 통합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자가 들어가면 마지막입니다. 뭐랑 헷갈리면 안 돼요? 정조 때 만들어진 대전 통편이랑 헷갈리면 안 돼. 그렇죠?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편, 대전 회통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원래 이제 대전 회통은 육전으로 돼 있죠. 육전, 이호, 예병, 형, 공전으로 돼 있는데 이 육전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조례라는 게 따로 만들어져요. 이걸 이제 육전 조례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하부 행정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전 회통 육전 조례 이런 게 만들어졌다. 경복궁 중건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1865년부터 1868년까지. 근데 이 경복궁 중건 사업은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경복궁 중건 사업이라고 떼서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경복궁 중건 사업을 한 이유가 왕권 강화책이에요. 그러니까 경복궁이 임진왜란한테 불탔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는 왕들이 어디에 거쳐 있었죠? 창덕궁에 거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원래 조선의 법궁이었던 경복궁을 중건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위엄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그 숭례문 불탔던 거 알죠? 어떤 아저씨 때문에. 그렇죠? 국보 1호가 막 불탔었잖아. 근데 그거 복원하는데 한 4년 걸렸거든. 그 대들보가 없어가지고 큰 나무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정도의 건물을 만들 나무. 그래도 되게 오랜 시간 걸렸거든요. 외국에서 공수해 오고 막 그랬어요.
경복궁에 들어가면 숭례문만한 건물이 천지빛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건물 몇 개 짓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어마어마한 토목공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판교 신도시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서 보는 경복궁보다 원래 경복궁은 그 크기가 더 커요. 일제시대 때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 뒤에 막 자르고 막 건물도 어디도 막 옮긴 것도 있고 그래. 일본 새끼들이. 근데 한양 도성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도성 면적에서 경복궁이 차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토목공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역사를 공부하면 좀 희한한 일이 있는데 토목공사를 해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알겠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토목공사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시황제도 왜 무너졌는지 알죠? 지금의 만리장성은 아니지만 그 만리장성 쌓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응? 알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경복궁 중건 사업은 흥선대원군의 지지 기반을 완전히 다 잃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사업을 하면 어떤 층으로부터는 예를 들어서 반대에 부딪히지만 어떤 층은 자기 편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원래 정책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왜 얘기가 길어졌냐면 지금 학사지원팀이랑 얘기하다가 이제 수험생들의 불만, 이제 보충이 진행되는 거에 대한 불만이겠죠. 왜냐하면 나오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일이 있어서 현장에서 이제 못 듣는 분들은 왜 정해진 시간 내에 못 끝내느냐. 이건 충분히 클레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빨리 좀 끝내줄 수 없느냐 다음부터는. 그리고 학원에서는 보충을 잡기도 어렵고 뭐 이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원래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도 담당자분하고도 얘기했고 더 높은 우리 이제 대표님이랑도 얘기했는데 대표님이 굉장히 좀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빨리 끝내면 좋은데 그러면 이해가 부족해질 거 아니야. 근데 이중석 선생의 최대의 장점은 수업을 이해시키는 건데 남들처럼 빨리 간다고 해서 본인의 중요한 색깔이 없어져 버리면 학원에서 매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석 하면 이해시키는 건데 이거는 빨리 가다 보면 이해도 안 되고 쉬워 빨리도 안 되고 어차피 빨리는 안 될 거 아니야. 중간에 시를 읽으니까 그치?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다가 좀 늦은 거예요. 좀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선생님이 좋다 강의가 근데 모든 걸 만족할 수 있는 강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완벽한 강의는 없다 세상에.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할 때에 있어서 한쪽은 반발에 부딪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강력한 지지층을 형성하는 정책이 필요하죠.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인정 안 하시겠지만 제 수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놀랍죠? 제 수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층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 층을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죠. 그게 색깔을 분명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싶으신 분들은 빠른 강좌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것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경복궁 중건사업은 왜 문제냐? 백성, 양반, 유생 다 반발을 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지지 기반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죠. 이런 정책은 굉장히 크게 지도하는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죠. 빨리도 못 나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럼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양반들의 불만서부터 볼게요. 누구들의 불만? 양반들의 불만.
원납전을 징수해요. 원납전은 한자로 원에서 납부한다라는 일종의 기부금인데요. 웃으면 안 돼요. 강제 기부금이에요. 할당을 해줘요. 얼마씩. 기부금인데 강제 기부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원자를 그 양반들이 원할 원자가 아니고 원통할 원자로 바꿔요. 원망할 원자로. 원망하면서 납부한다 뭐 이런 식의 장난해가면서 내는 돈이죠. 강제 기부금이에요. 양반들의 묘지림을 번목해요. 이게 이제 나무를 수급해야 되니까 한양 도성안의 그 주변에 있는 양반들의 묘지, 그 외곽에 있는 경기도 일대 싹 다 베버려요. 그 양반들은 우리 유교 사회에서 뭐가 되게 중요해요. 조상의 묘를 모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너무 좋았겠죠. 다 빨개 벗겨졌으니까. 그치? 산소에 가면 없어 나무가. 호호. 특히 지금도 열받는 일인데요. 지금도 산소를 건드는 일은 열받는 일이에요. 근데 이때 유교 사회에서 양반들의 분노는 진짜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그 산소나 묘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그 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왕릉 같은 데 가보면 주변에 소나무 숲이 막 쫙 이렇게 울창하게 우겨져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묘를 그 나무를 다 베버린 거야. 그 다음에 결두전도 부과해요. 이거는 토지 가진 사람들인데 보통 양반은 아니고 토지 가진 사람들에게 1결당 200문의 세금을 걷습니다. 100문, 200문이 아니고 원래 이제 200문을 걷는데 100문으로 바뀌죠. 100문을 추가 징수해요. 그러니까 100문이 뭐냐면 10전인데 10전은 상평동보 한양 정도 돼요. 우리 수험생들이 하도 100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건 나오지 않습니다. 100문에 돈을 걷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불만.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이 양쪽으로부터 불만을 다 갖는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당백전을 발행하거든요. 당백전은 일당 100의 화폐라고 해서 고액 화폐입니다. 근데 고액 화폐가 발행되면 인플레이션이 걸리죠. 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누구에게 그 고통이 고스란히 와요. 일반 백성들에게 오는 겁니다. 물가 상승의 고통은 백성들이 받는 거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물가 상승하는 거 별로 영향 안 받아. 왜? 걔네들은 관심이 없어 물가에. 뭐 1리터당 뭐 1,500원 하던 게 1,600원 했다. 그럼 알지도 못해 걔네들. 그냥 가까운 주유소 가서 넣는 거야. 우리처럼 막 어플 다운 받고 뭐 여기가 20원 싸네. 그리고 가다 보니 씨가 휘발유가 더 나왔네. 뭐 이제 이런 고민하지 않아 그 사람들. 그냥 가다가 넣는 거야. 상평통보 100배의 고액 화폐예요. 일당 100의 화폐죠. 근데 이 화폐가 이제 발행되니까 당연히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거죠. 왜? 실제 유통되는 가치가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평통보에 100배라고 발행해 놓고 실제 유통을 시켰는데 상평통보에 한 5배, 많게는 뭐 7배 정도 가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돌고 있었던 상평통보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추락합니다. 그리고 물가는 상승하게 되죠. 서민 경제가 악화된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그 고통은 대부분 서민들이 받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백성들을 강제 부역 동원하죠. 이것도 이제 백성들에게는 큰 고통이었어요. 왜냐면 뭐 몇 개월씩 막 잡혀와 가지고 몇 개월씩 일을 해야 되니까 노동을. 그래서 경복궁 타령이라는 사료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뭐 에헤이야 얼얼얼 이렇게 시작되는데 뭐 경복궁 역사가 언제나 끝나 그리던 가족을 만나볼까? 뭐 이런 사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잡혀와 가지고 몇 개월씩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막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헤어져서. 불만이 엄청 났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청전 유통도 일어나요. 이게 청나라 화폐입니다. 그 다음에 사대문 통행세도 징수해요. 그러니까 남대문, 동대문 이런 거 지나갈 때 통행세 걷는 거야. 좋았겠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톨비 걷는 거죠. 톨게이트 이렇게 지나갈 때 하이패스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찍히고 그러잖아요. 톨게이트 비용 낼 때 기분이 짜릿하지 않아요? 항상? 저는 항상 짜릿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고향이 울진이니까 이제 한 번씩 내려갔다 오면 짜릿짜릿해 아주. 뭐 내면 되는데 또 많잖아요. 우리 그 저기 울진이면 뭐 가는데 그 톨비가 한참 나오거든요. 길거리에다 돈을 막 뿌리고 가는 것 같은 거, 그치 기분. 그런 기분 아니에요? 100원짜리 동전을 막 던지면서 막 달려가는 듯한.
당백전 발행 중단 이후 청나라 동전을 수입하여 유통시킨 것이 청전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경복궁 중건 사업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요. 자, 민생 안정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요. 일단 전정부터 볼게요. 전정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세인데 전세가 왜 잘 안 거쳤느냐, 전세를 잘 못 거뒀느냐, 이건 간단해요. 자, 얼굴 보세요. 간단한 게 뭐냐면 우리 조선 후기로 가면 계속 지주전호제가 확산되죠. 지주전호제가 확산되면 한 사람이 많은 땅을 갖게 되죠. 한 사람이 많은 땅을 갖게 되면 일어나는 문제는 탈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탈세를 하는 거야.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탈세를 할 수가 없어. 제가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공무원 되고 나서 해보세요. 탈세가 꿈일걸? 그냥 아예 떼고 나와. 여러분들은 탈세 이런 개념이 없어. 근데 고소득자들이 탈세를 하는 거죠. 왜? 수입을 속이고 그 다음에 뭐 비용 처리를 하고 이래가지고 안 내는 거야. 그럼 이때 예를 들어 지주전호제가 돼서 한 사람이 많은 땅을 갖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땅을 어떻게 하겠어? 숨기는 거야. 소득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었어 1년에. 그럼 한 2억만 신고하는 거예요. 8억은 숨기는 거예요. 나 얼마 전에 치과 임플란트 하는데 저기 상담하는 선생님이 현금으로 하시면 25%까지 다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랄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얘기 안 했지만 웃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 사람들 탈세지. 그 사람들 현금 딱 주면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해주거든. 조건이 그래. 그럼 25% 떨어뜨려 주는 거야. 그럼 자기네들은 세금 안 잡혀서 좋고 그렇게 해서 좋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치과 의사라는 양반이 적어도 치과 의사 정도 되면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야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치과 의사 아무나 해? 그거 하려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알죠?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걸 그럼 어떻게 찾아? 잘 찾아야지. 잘 찾으려면 양전 사업을 하면 돼. 근데 어찌나 얘나 지금이나 어찌나 이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그죠? 똑같은 패턴이 똑같아. 바뀌진 않아. 몇천 년 동안.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몇천 년 동안 그걸 찾고 있다 또. 은결을 색출하는 겁니다. 은결은 숨겨놓은 토지죠. 그래서 양반의 토지 겸병을 금지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이건 노력입니다. 노력. 그러니까 겸병이라는 건 이제 병작지를 쌓아놓은 건데 겸자가 더할 겸자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한 사람이 많은 땅을 갖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죠. 그럼 근본적인 대책은 한 사람이 많은 땅을 못 갖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군정입니다. 호포법이 실시되죠. 이거는 우리가 균역법 할 때 잠깐 다뤘죠. 호포라는 건 뭐냐면 호당 군포를 걷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도 다 내야죠. 양반도 다 군포를 징수하는 거죠. 동포제라고 돼요. 이 동자가 마을 동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가구가 200가구다. 그럼 딱 200피를 걷는 거죠. 가구 수에 맞춰서. 그래서 이걸 동포제라고도 합니다. 농민과 양반이 균등하게 군역을 군포를 부담하는 것. 이게 이제 호포법이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해 드렸죠. 양반들이 이거 반발을 엄청 해가지고 뭐 그것도 반발하는데 과정에서 잘못 반발을 하죠. 내가 뭐 군포 한 피를 내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고 뭐 천한 것들이 내는 세금을 이 사대부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뭐 좀 유감이다. 뭐 이래가지고 흥선대원이 그럼 네 노비 이름으로 내라. 그래도 일을 처리해 버리죠. 졸멋. 환곡. 의창입니다. 의창. 이 의창 그다음에 상평창 이런 것들이 이제 환곡으로 운영됐었는데 흥선대원은 이거 다 없애버려요. 그냥. 중간에 아전들이 개입해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사창만 남기고 이것만 부활하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죠.
사창만 남깁니다. 근데 수험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사창만 남기면 오히려 이 백성들은 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때 사창만 남기면 사창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마세라티를 타는 돌쇠들도 여러 명이 있고, 그리고 지주전후제 여정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사창을 하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하게 돼요? 금리 인하 경쟁이 일어나겠죠. 그럴 거라고 본 거예요. 흥선대원의 이 예상이 적중하죠. 사창제를 실시하면 경쟁이 생길 거라고 본 거예요. 러시안 캐시, 리드코프, 사나머니, 단박대출, 샤샤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성공을 합니다. 어느 정도. 자, 요게 이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는 시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건데 이게 이제 서원을 철폐해요. 자, 서원은 흥선대원군이 이걸 왜 제가 민생안정책으로 넣었냐면 묵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패. 이걸 이제 묵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묵패가 뭐냐면 서원은 선현 제사를 지내죠. 서원은 뭐 제사 지낸다고? 선현 제사를 지내는데 그 선현 제사를 지내는 비용을 그 지역 민들에게 강제로 거뒀어요. 근데 이 강제로 거둘 때 발행했던 패가 있는데 그걸 묵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패에다 뭐 예를 들어 쌀 2말, 콩 2말 이렇게 해서 딱 쌀이면 안쪽에 밖에서 딱 안으로 던지잖아요. 그럼 그게 딱 떨어진 집은 그걸 내야 돼요. 한 달 안에. 그걸 안 내면 이제 문책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600여 개 정도 서원이 있었다고 그러죠. 47개로 줄여버려요. 장난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금을 생각하면 대단한 거예요. 이건 종교니까 이걸 없앤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딱 뭐 예를 들어서 딱 교회가 많네, 없애. 이게 돼요 이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반발이 부딪히거든요. 결국 흥선대원군이 하야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죠. 47개 사액서원 빼고 거의 다 철폐시켜버립니다. 뭐 빼고? 사액서원 빼고. 그러니까 왕이 액자 걸어준 서원 빼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 재밌는 걸 한번 해보죠. 이 충북 괴산에 가면 화양서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충북 괴산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화양서원이 있어요. 이 만동묘 기억납니까? 숙종 때 송시열이 건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창덕궁 비원 앞에 있었던 대보단하고 충북 괴산에 설치된 만동묘, 이게 다 누구 제사 지내는 거죠? 명나라 황제 제사 지내는 거죠. 신종,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와준. 그리고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의종, 이거 제사 지내주는 거거든. 근데 그러니까 만동묘는 명나라 황제 제사를 지내주는 곳이에요. 근데 이걸 주관했던 서원이 어디야? 화양서원에서 이걸 주관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 제사를 지내줘야 되니 화양서원은 얼마나 많은 묵패를 발행했겠어, 그렇지? 이게 이제 공포의 화양묵패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유명한 일화 하나 들어보시죠. 충청도 지역에서 있었던 실제 일이라는데, 기록에 관하의 관청 기록지에 남아 있는 거예요. 임산부가 있었는데 이제 만삭이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밤에 자고 있는데 그 초가지붕에 있었던 호박이 뚝 떨어진 거야. 근데 이 여자가 묵패가 날라온지 알고 깜짝 놀래요. 너무 집안이 힘들었는데 묵패가 떨어진 줄 알고. 그래서 남편을 깨워요. 그 밤중에. 여보, 묵패 날라왔나 봐. 나가봐. 그러면서 막 묵패인가 봐. 이러다가 사산을 해요. 그래서 아이도 죽고 여자도 죽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그걸 끌고 이제 여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신고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남자가 증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묵패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나가 보니까 호박이 떨어진 거였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 묵패가. 일단 만동묘가 철폐되는데 이것도 재밌는데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이제 만동묘에서 그 제사를 주관하는 그 하양서원한테 묵패 발행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어요. 더 이상 묵패 발행을 하지 마라. 백성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화양서원에 있는 유생들이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가. 그러고 계속 발행해요. 왜? 지금 누구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야? 명나라 황제를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씨와 지까지 게 뭔데? 이런 식이야. 이런 진짜 사대주의 근성은 정말 큰일 나는 거야. 알겠어요? 옛날에 누군가 그랬잖아. 그 TV에 나와서 왜 트럼프 얘기를 대통령이 말을 안 듣느냐. 우리나라 대통령은 혼나야 된다.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저러다가 무역 분쟁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 그게 한국 사람이 할 소리야? 그런 애들이 일제시대 때 다 친일파로 바뀐 거지. 아무리 대통령이 싫어도 다른 나라 대통령을 더 신뢰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비교가 되는 사람이랑 비교를 해야지. 그런 장사하던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 어떡합니까? 에휴. 만동묘가 철폐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발행을 하니까 흥선대원 옆에서 그래? 그리고 만동묘를 없애버려요. 흥선대원도 보통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 최익현, 이양로 등의 상소로 나중에 다시 부활되긴 해요. 묵패 발행 금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민생 안정책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 철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서원 철폐를 왜 민생 안정책으로 넣느냐, 그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화양 서원의 화양 묵패가 악명이 높았어요. 그래서 만동묘 철폐가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철폐된 서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비와 토지는 어떻게 돼요? 다 몰수합니다. 제가 볼 땐 흥선대원군의 정책 중에서 흥선대원군의 캐릭터를 제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 서원 철폐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가 재정,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서원 철폐가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 이거는 왜 민생 안정이고 국가 재정 확충인지 이해가 돼야 돼. 이걸 이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서원을 철폐하는 그 행위 자체가 왜 민생 안정책과 국가 재정 확충으로 연결되는지 그걸 고민을 해봐야지. 그냥 외우면 안 되지. 고민을 해야 기억이 오래가.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합격하는 거야. 질문을 한다는 건 공부하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합격하는 거야. 고민하시는 분들이 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이 어려우면 뭘 계속 찾아보고 네이버에다 뭔가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고 그런 분들이 결국 합격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대외 정책이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에요. 무슨 정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때 당시에 서양은 이제 통상 수교를 원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랑 거래를 해서 자국의 물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되니까 이제 문호를 개방해 달라는 거죠. 근데 흥선대원은 어떻게 했어요? 못 열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양키들은 이제 서양 애들은 와서 열어. 그럼 이제 흥선대원은 싫어. 열어. 싫어. 문이 뽀사져요. 그게 이제 양요죠. 양요는 한자 뜻이 뭐죠? 양기의 소요, 소란 이런 거죠. 양요죠. 병인 양요, 신미 양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병인 박해가 있습니다. 형광펜을 좀 쳐놓으세요. 병인 박해. 제가 이거를 원래 필기할 때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병박이라고 하는데 누구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죠? 병박. 병인 박해. 병인 박해가 뭔지 한번 보죠. 흥선대원군은 프랑스를 이용해서 어떤 나라를 이용해서? 프랑스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실패하면서 병인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 흥선대원군이 1860년에 섭정이 시작되죠. 그리고 1866년에 병인 박해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863년에 섭정이 시작되고 나서 63, 64, 65년
요 3년 동안은 거의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박해를 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지 않았느냐? 바로 흥선대원군이 고민을 해보니까 1860년에 연해주가 러시아로 넘어갔죠. 그렇죠? 흥선대원군이 섭정이 시작되기 전에 연해주는 이미 러시아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를 막아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를 자기 힘으로 우리 힘으로 막기가 어려우니까 외세를 통해서 막으려고 했어요. 일종의 이의제의겠죠. 근데 보니까 러시아를 견제할 만한 세력이 누가 있느냐 보니까 뭐 영국과 프랑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영국, 프랑스 정도가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흥선대원군 생각에는. 근데 영국과는 뭔가 이렇게 연결이 없어. 연결될 수 있는 지점. 근데 프랑스랑 연결되는 지점이 있었던 거야. 그게 바로 프랑스 신부님들이야. 우리나라에 들어와 계셨던. 그래서 천주교 박해를 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운현궁이라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거처하는 처소인데 운현궁으로 프랑스 신부들을 불러서 연회를 베풀어요. 이건 진짜 놀라운 사건이죠. 당시에 생각하면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신부님을 초청해서 연회를 베푼다. 성리학의 나라에서 천주교 신부님들한테. 그래서 이때 이제 흥선대원군이 통역관을 대동하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프랑스 정부와 좀 다리를 놓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신부님들이 화들짝 놀래요. 왜? 자기네들은 정부 관리를 몰라요. 프랑스 신부님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프랑스 관리들을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 교회에서 파견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신부님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랑 우리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흥선대원군은 우리나라만 한지 알았나 봐. 뭐 이렇게 알아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한 다리 건너면 또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난색을. 왜냐면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프랑스 신부들. 왜냐면 종교인들은 정치와 떨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뭐 안 된다. 이제 흥선대원이 계속 그래도 물어 알면 되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흥선대원이 그래 그러면 죽어라. 병인 박해요. 실패한 거죠. 천주교 박해가 시작됩니다.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처형돼요. 이게 되게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천주교 신자들을 8,000명을 죽이죠. 아마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 탄압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신자가 죽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8,000여 명의 신자들의 목을 잘라서 한 곳에다 쌓았다고 그러죠. 그게 그 유명한 절두산이에요. 한자 뜻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쌓아서 산을 만든 거죠. 그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 우리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 보면 마포대교 이렇게 지나다 보면 성산대교 가기 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가기 전에 오른쪽에 절두산 순교 사적지가 있어요. 천주교 사적지죠. 거기에 다 모아놓은 거야 머리들을. 그래서 천주교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항상 거기를 이렇게 가보기 하고 그러죠. 우리 교황 방문하셨을 때도 그 얘기를 묻고 하고 그럽니다. 가보기도 하고. 신자 8,000여 명이 처형돼요. 이게 절두산 순교 사적지와 관련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료들을 보면 이 병인 박해가 참 놀라웠던 게 배교를 하면 살려두라고 하거든요. 흥선대원이 배교가 뭐예요? 종교를 이제 바꾸거나 종교적 신념을 배신하면, 그러니까 천주교를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살려두라고 해요. 근데 배교 인원이 극히 소수였다고 하죠. 정말 많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제 종교적인 신념은 그런 거예요 원래.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종교하고 지금 요즘에도 느끼는 건데 종교하고 이데올로기예요. 어디 비슷한 교차 지점이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불교를 이데올로기로 배웠잖아요. 우리 불교를 종교라고 안 배웠죠. 우리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차 지점 속에서 사람의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지 마라. 아예 종교에 빠지는 게 나아요. 이데올로기보다. 진짜로.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얼마 전에도 장인어른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데 오랜만에 이제 큰 처남이 오셨더라고요. 큰 처남이 아마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문재인일 거예요. 우리 큰 처남이 제일 싫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제 가족들 모임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미세먼지 많은 게 어떻게 문재인 탓이에요. 대통령이 재수 없어서 미세먼지가 많은 거래요. 근데 처남, 큰 처남, 여기 가족들이 있는데 정치 얘기 하지 맙시다. 그리고 여기 가족들 중에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처남. 내가 손이 처남이라도 그렇게 했어요. 아니라는 거야. 그 새끼는 나쁜 새끼라는 거야. 곧 있으면 우리나라가 공산화 될 거래. 북한에다 나라를 넘길 거라는 거야. 근데 처남 알았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지 맙시다. 계속해. 이제 우리 아내가 오빠니까 이제 막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 오빠 그러려면 가라고 막 그러니까 난 속으로 그래 가세요. 나 또 안 가셔 또. 그러니까 그 한 분 때문에 그냥 그 제삿날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그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냥 완전히 빠져 있는 거야 그냥 거기에. 내가 볼 때는 얼마 전에 뭐 태극기 집회에도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거기 빠져 계신 거야 그냥.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 알았으니까 석방 할 수 있으면 하겠죠. 식사하십시오. 아니래. 석방을 빨리 해야 돼. 다 문재인이가 가다 놓는 거래.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거래.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처럼 그렇게 착한 사람도.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한번 울컥했는데 내가 또 선생님 처남 착한 거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그러려다가 내가 손이 처남이라서 나이도 많고 그러시니까 그냥 참았는데 이런 거야.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나도 결혼한 지가 20년이 다 되는데 그걸 20년째 보고 있는 거거든. 그 처남 20년째 보고 있는데도 안 바뀌어. 바뀌지도 않고 또 심해지는 것 같아. 심해지는 것 같아. 더 나이가 드실수록. 그러니까 이 종교나 이데올로기는 배신하는 게 쉽지 않죠. 한번 딱 빠지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가장 위대한 사람은 경계를 밟고 서 있는 사람이다. 그 중첩된 지점을 잘 밟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중첩된 부분을 잘 밟고 있어야 돼. 자, 그다음에 일명 편의점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GS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편의점 탈취 사건은 아니고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사건? 제너럴 셔머노 사건. 니미럴 아니에요. 제너럴입니다. 제너럴 셔머노 사건. 제가 오늘 컨디션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가 평양 대동강 하구에 진입하여 횡포를 부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좀 횡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따가 잠깐 얘기할 텐데 지역사 문제 나오거든요.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강화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나중에 공부하는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다 강화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뭉태기 지어서 강화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거든요. 이거는 제너럴 셔머노가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대동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그 지역을 약탈한 거죠. 당시 평안도 관찰사, 그러니까 평양 감사가 누구였냐면 박규수예요. 누구라고요? 박규수. 이 박규수가 누구냐면 바로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손자예요. 이 박규수가 그 임술밀란 일어났을 때 삼정 이정청 설치해라, 그 다음에 안핵사 파견해라, 이거 건의했던 분이야. 평양 군민이 관찰사와 함께 같이 가서 제너럴 셔머노를 소각시켰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열받으면 이렇게 합니다. 무섭죠. 근데 되게 재밌는 일화는 그 미국 상인들이 그 자기 배가 불타는 걸 보고 있었대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얘는 어떻게 가 이제? 얘는 어떻게 가냐고. 결국 이제 이 사건을 빌미로 미국이 나중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인 박해를 계기로 뭐가 일어난 거고, 병인 양요가 일어난 거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계기가 돼서 신미 양요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 화살표 좀 잘 연결해 보시죠. 거기 위에 보면 화살표를 좀 쳐놨는데 색깔을 두 개를 좀 다르게 해서 병인 박해를 병인 양요로 보내고요, GSO 사건을 신미 양요로 밑으로 보내세요. 병인 양요가 일어납니다. 이제 병양이죠. 1866년 9월이에요. 우리 이것도 외우시면 안 돼. 지금 세 사건이 다 1866년에 일어났는데 1월, 7월, 9월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순서만 외우시면 돼. 그렇죠?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 양요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죠. 병인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가 침입해 왔어요. 로즈 제독, 장미를 물고 들어온 거죠. 보충을 하면서 환불을 하실 수는 없어요. 알죠? 정규 수업은 다 끝났어요. 로즈 제독입니다. 장미를 물고 들어온 거예요. 용기가 생기네요. 환불이 없으니까. 강화도로 들어온 겁니다. 강화도로. 이 실제로 이제 병인, 제가 이 얘기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 두 전투는 우리가 이제 그 역사에서 배울 때는 우리나라가 마치 격퇴했다 이렇게 배우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참패를 한 전투들입니다. 그리고 참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그 화력이 완전히 차이가 너무 크고, 그 대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일단 그 대포가 어떤 대포냐면 얘네들이 가져온 대포는 이게 이동식 대포예요. 포대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사정거리가 보통 한 400~500m씩 날아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걸어놓은 그 포대에다 걸어놓은 포는 사정거리가 200m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큰 성인 남성이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탁탁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3살짜리 애가 이러고 싸우면 이렇게 그냥 어디다 터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갔냐면, 나중에 퇴각을 왜 했냐면, 특히 병인 양요 때 있었던 일인데, 활이 이제 그 총과 화살이 다 떨어지니까 누웠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얘네가 찌르려고 그러는데 흙을 막 던지면서 저항을 하더래요. 흙을 눈에다 뿌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도대체 왜 이럴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서양은 대부분 군인들이 옛날부터 용병으로 구성돼 있죠.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화약 딱 떨어지면 항복 이렇게 돼요. 그렇게 싸우지 않죠.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지키려고 싸우는 그런 그 나라도 있긴 하지만 그게 많이 없어요. 그런 나라가. 그걸 보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 서양인들이 그렇게 저항하는 걸 보고 풀을 뽑아서 던지더랍니다. 풀, 잡초를 뽑아서 막 던지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그걸 보니까 무서운 거죠. 사실은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피해가. 이 프랑스 군대와 군인들과 미국 군인들은 거의 죽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오발 사고 나서 지네 편이 쏴서 죽고 이런 거지 거의 죽이지 못해요. 거의 죽이지 못해요. 그리고 이때가 신미양요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보면 이때가 이제 1871년 신미양요 같은 경우는 5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참 더워질 때인데 속옷을 입고 싸워요. 그걸 막아보겠다고. 그 방탄복이 없으니까 좀 속옷. 근데 그게 총이 들어오면 이 말은 이제 격퇴인데 사실은 놀래서 도망간 거예요. 프랑스가. 그리고 격퇴 과정을 좀 볼게요. 문수산성에서는 한성근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이제 분전을 하죠. 그다음에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부대가. 우리가 보통 문제 유형을 좀 얘기해 볼게요. 문제 유형은 자 얼굴 좀. 문제 유형은 간단해요.
병인양요냐 신미양요냐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병인양요면 원인이 병인 밖에 있다, 이게 답이고요. 신미양요면 원인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구분하는 기준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람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성근, 양원수 이런 사람이 나오면 병인양요고, 어재현 이런 분이 나오면 신미양요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한성근, 양원수 부대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무슨 양요? 병인양요고, 어재현 이런 분이 나오면 신미양요예요. 그러니까 장수들 이름을 가지고 보통 양요를 구분하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이름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프랑스가 퇴각 중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해가죠. 우리 이거 저번에 한번 의궤할 때 배웠죠. 의궤가 어떻게 약탈됐느냐. 이때 이제 약탈해 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어요. 이 오페르트는 독일 상인인데 너무 웃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상수교를 원하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제 안 했죠. 당연히 수교를 안 맺으니까 물건 교육을 금지시키니까 이 사람이 열이 받아가지고 충남 덕산에 있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의 묘를 도굴해요. 그것도 도굴도 아니에요. 도굴하려다가 적발돼요.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되는데 이 사건이 우리나라 반외세 감정을 크게 고조시키죠. 그리고 일화 같아. 재밌는 거는 이 오페르트하고, 이거 쓰지 마세요. 미국 상인이었던 제킨스, 그 다음에 그 프랑스 신부 페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걸 파거든요. 도구를 하는데 신부님이 도구를 해요. 근데 하여튼 뭐 불만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하여튼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파기 시작하냐면 한 새벽 3시 반경서부터 파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게 하절기요. 여름이 다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농부들의 생활 주기를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농부들이 한 새벽 4, 5시 되면 일 나가죠. 해 뜨면 일 나가요. 그 저기 농촌은. 그 가는데 파고 있으니까 적발된 거예요. 그래서 관아에 일려서 체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구를 하려면 사전에 뭐 이렇게 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웃긴 사람이야.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제 나중에 신문하는데 도구를 왜 했느냐 물어보니까 도구를 그 시신을 가지고 통상을 요구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뼈를 이제 가지고 통상을 해라. 근데 나는 너무 웃긴 게 가만히 곰곰이 내가 생각해봤거든.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야? 이 뼈를 들고 갈 거야 독일로? 이 뼈를 어떻게 할 거야? 저 참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이제 통상 요구를 거절당해요. 남현군의 묘 도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죠. 이 남현군은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이제 부친이 되죠. 아버지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게 이 남현군의 묘는 충남 덕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강화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제너럴 셔먼호는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랬죠? 평양, 대동강.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옛날에 어떻게 나왔냐면 저기 조이총의 난을 주고 답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답이었어요. 지역사 문제죠. 보기 찾는 건데. 그리고 조이총의 난 주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하고 뭐가 답이었는지 알아요? 물산 장려운동. 물산 장려운동이 시작되었다. 지역사 답이야. 평양. 그거 봐. 표정 어두워졌지? 여기는 충남 덕산이에요. 강화도 아니다. 이게 그냥 공부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병인양요, 신미양, 강화도 막 다 강화도 이렇게 하면 안 돼. 구분해야 해. 구분. 어? 충남 덕산. 근데 이후에 어쨌든 간에 얘가 이제 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세력에 대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죠. 아, 저 새끼들이 묘를 도구라는 새끼들이구나. 아, 묘를 파헤치는 새끼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반외세 감정이 아주 고조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도출제하냐면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에 힘을 실어줘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정책이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게끔 해주는 거죠, 국민들한테. 아, 저 새끼들이랑은 상종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도 그럴 게 지금 현대에 와서 생각해봐도 묘를 파헤치는 새끼들이랑 거래를 한다는 게, 그렇죠? 지금 생각해봐도 조선 내 반외세 감정을 크게 고조시키는데 이 사건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선 내 반외세 감정을 크게 고조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노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신미양요입니다. 1871년 5월에 일어나고 GS 사건을 구실로 미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국에 이제 선박이 불탔으니까 미국도 화가 많이 났겠죠. 근데 문제는 이 우리 병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하고 신미양요 사이에는 텀이 있죠. 그렇죠? 이건 왜 그러냐면 미국이 제너럴 셔머노사가 불탔다는 걸 이제 보고를 들었는데 이걸 구실로 통상을 요구해요, 계속. 이거 없었던 일로 해줄 테니까 문호를 개방해 줘라. 이제 우리가 안 해주니까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좀 텀이 있어요, 텀이. 로저스 제독입니다. 로저스 제독. 이게 옛날에 경감부 후보생 문제에서 로즈 제독과 로저스 제독을 바꿔서 내가지고 병인 양요 때는 로즈 제독이 오죠. 그렇죠? 신미양요 때는 무슨 제독이에요? 이걸 뒤집어 놔가지고 정답 처리를 했어요.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래요. 여기다 로즈라고 해서.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외우라고, 알겠어요? 로즈, 로저스 이렇게. 강화도에서 일어납니다. 초지진, 덕진진인데 초지진, 덕진진. 여기를 점령을 했죠. 초지진과 덕진진을 점령을 했어요. 뭐 항쟁을 하는 과정에서 광성보에서 어제연이라는 분이 아주 열심히 항전을 하죠. 어제연, 어제순 형제가 분전을 합니다. 어제연, 어제순 형제의 분전이 일어나죠. 쌍충비각이라는 게 세워져요. 뭐가 세워져요? 쌍충비각 세워지죠. 이 두 분을 이제 기리기 위한 비석, 이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광성보에 가면 있죠. 여기가 광성보입니다. 쓰시고. 아, 여기 있네. 광성보 전투.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쓰세요. 광성보 전투라고. 그리고 이때 이제 장수 숫자 깃발이 빼앗겨요. 이제. 장수 숫자 깃발, 장수 깃발을 빼앗기죠. 전쟁에서 이 숫자 깃발을 뺏긴다는 것은 치욕입니다. 우리 명량 영화 볼 때 장수 숫자 깃발이 그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던 배에 딱 올라가 있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깃발을 뺏기는 게 전쟁에서 가장 큰 치욕이에요. 근데 미국이 이걸 뺏어가죠. 그래서 실제로 신미양요 사진 보면 미군들이 장수 숫자 깃발 뒤에다 놓고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러죠. 이후에 이제 척화비가 건립됩니다. 신미양요 이후에 척화비가 건립되는데 양이 침범 비전 즉화 주하 매국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물론 이제 한자로 써 있는데 한글로 바꾼 겁니다. 양이 침범 비전 즉화 주하 매국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양이 침범 비전 즉화 주하 매국. 그대로 풀이하면 어떻게 되죠? 서양 오랑캐가 침범 쳐들어왔을 때 비전 싸우지 않는 것은 즉 화친을 주장하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을 주장하는 일이요, 화친을 주장한다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뭐 하라는 거야? 싸워라 이거죠. 싸워라. 실제로 이게 이제 신미양요 이후 전국 각지에
건립이 됩니다. 많은 척화비가 건립이 되고 나중에 이제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의 강요로 이게 다 철거돼요. 척화비는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의 강요로 이게 다 철거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한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 문제가 연표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척화비를 언제 건립했느냐 이 문제 물 때 가끔씩 오페레트 도굴 사건 밑에다 넣어놓거든요. 바로 옆에다. 그럼 수험생들이 공부를 정확히 안 해놓으면 오페레트 도굴 사건이 준 게 반외세 감정을 고조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때 척화비가 건립됐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척화비 건립은 오페레트 도굴 사건 이유가 아니고 뭐 이유다? 신미양요 이유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 지금 여기 통상수교부 정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은 순서를 물어봐요. 그래서 병인 박해, 제너럴 셔모노 사건, 병인 양요, 오페레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척화비 건립. 요 순서대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병인 박해가 원인이 되어서 병인 양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원인이 돼서 신미양요가 터졌다. 이렇게 잘 연결시켜 놓으셔야 돼. 문제가 그 유형대로만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의 국내 그 다음에 대외 정책을 끝냈습니다.